지금부터 2021년 6월 시행된 평가원 모의고사 세계사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투탕카멘 유명한 그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그 미이라 중에서 유명한 그 투탕카멘 왕의 그런 묘가 있죠. 여기 보면 뭐 나일강 유역의 왕가, 딱 봐도 뭐 이집트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미라라든지 피라미드, 이게 거대한 건축물을 조성했다든지, 또 무슨 사자에서 죽은 자의 편지,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영원 불멸의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내세적인 것을 우리가 란 성격의 분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사자에서 죽은 자의 편지. 어떻게 죽었는데도 편지로 서신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떠한 고대 문명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함무라비 법전. 자, 이거는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유명한 이제 그리스 아테네의 그런 문화유산인 걸 알 수가 있죠. 갑골에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건 중국, 뭐 은나라, 요즘 뭐 상나라로 많이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인더스강 유역에 하루에 상하류에 그 각각 하라파 모헨자다로가 있죠. 이건 인더스 문명, 요거가 관련이 돼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가에서 다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힌트는 우리가 고려 일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여기 이제 황하가 있고 양쯔강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일단 중국에서 이제 고려에 대응하는 건 이제 송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원이라고 한다면 뭐 한꺼번에 다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만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여기 황하 이북 뭐 이렇게 차지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요일 확률이 많지만, 여기는 이제 이 황하와 이게 이제 양자강이죠. 그 사이의 회수 정도를 경계로 한다면 이것은 요나라가 아니라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여진족이 세운. 그 다음에 이쪽 그 감숙성 지역 서쪽 이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던 왕조는 이제 서하라는 왕조가 있죠. 자, 그래서 각각 가는 서하가 되겠고요. 나는 금, 여진, 그 다음에 다는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강이 변 이후 남쪽으로 이만 항주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남송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팔기제를 운영하였다. 독특한 부족적의 기반을 둔 군사제도. 팔기제는 이제 청나라와 관련돼 있죠. 만주죠. 탕쿠토족이 세운 것은 이건 서하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구품중정제, 일종의 추천제인 구품중정제는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 위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해당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나 각각 서와 금인데 고유 문자를 제작하였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북방 민족 중에서 중국을 일부 또는 이제 그 전부를 지배한 국가들의 공통적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중국을 이제 그 차지한다 할지라도 중국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가 있어요. 문화적으로는 중국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유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 거란, 서하, 여진, 금나라 전부 다 고유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중적 통치 체제, 즉 자신들의 원래 그 유목민족들은 그 부족자가 있죠. 그것이 있고, 또한 중국은 그 옛날부터 있었던 군현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병행해서 이제 시행했다는 거, 이런 걸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북명간제, 남명간제라든지 맹한무국제라든지 등등등.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요거를 할 확률이 있는데, 전연의 맹약은 요와 송 사이에서, 북송이 되겠죠. 요 사이에 맺어진 것입니다.
1004년, 음력으로는 1004년이고 양력으로는 1005년 1월 정도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스에게 대승을 거둔 이후 뭐 이름 뭐 우스 뭐 이렇게 한 거 이제 로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국의 안정을 위해 리키니우스와 다음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제 그리스도교도와 다른 종교 신중자 모두는 자신의 종교를 믿을 권한을 가질 것이다. 이 순간 이후로 그리스도교도는 제국 내 어떠한 박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신앙을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른바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밀라노 칙령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되겠죠. 제정 로마 말기에 유명한 이제 로마를 재건을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그런 왕이죠. 자, 뭐 정답은 쉽게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수도를 로마에서 오늘날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 해당하는 곳이 있죠.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그런 것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제 그리스도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그 콘스탄티노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 폴리스로 옮겼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옛날에 많이 배웠었죠. 예. 자, 그래서 거의 뭐 아시아로 넘어가는 바로 직전 그 땅인 것이죠. 예. 여기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동서로마로 분열이 될 때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러니까 비잔티움이라고 그러죠.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서로마 제국은 이제 기존의 로마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악티움 해전. 자, BC 31년 옥타비아누스와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과 안토니우스 그리고 연합군들이 이제 그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전이 다시 한번 벌어진 것이죠. 카이사르 시저의 피살 이후 다시 2차 삼두 정치가 되면서 이제 최종적인 그런 결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면서 다시 로마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건립하였다. 자, 이것은 6세기경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이 성당을 건립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는 도시를 건설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싼 알렉산드리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알렉산드로스. 옛날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랬죠. 예, 요즘 뭐 언음에 가깝게 나다 보니까, 예, 저도 뭐 세계사를 하도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옛날 용어가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바르드족에게 빼앗은 영토를 교황에게 기증하였다. 게르만족의 일파인 논바르드족이 이탈리아까지 들어오게 됐죠. 이것을 뺏어서 교황에게 주는 사람은 이제 프랑크 왕국의 피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 카롤로스 대제는 아예 이제 이 교황하고 깊이 결탁을 해서 서로마 제국의 대황제로서 대관을 하게 되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 제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우페석 장면은 아르다시르 1세가 아우라 마즈다 광명의 신이죠. 네, 광명의 신. 그러니까 빛의 신이라는 것인데, 자, 이거 조라스트교죠. 예. 그는 호루스 미당하는 승리를 계기로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다. 자, 이쪽 그 중동 지역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제가 한번 뭐 약칭으로 뭐 수아바 크페헤 수메르 아시리아 죄송합니다.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이제 그 크가 잠깐만 이제 히페 전말입니다. 크페가 아니라 히페. 예.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이게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로의 그러한 왕조들입니다. 뭐 여기서 뭐 이제 그 뭐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를 했지만 히타이트라든지 페니키아, 헤브라이는 이제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뭐 유명한 왕조로서 좀 알아둬야 할 그런 왕조이고요. 자, 그 이후 이제 이거를 두 번째 이제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하죠. 예. 예.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는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고, 이거 이제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뭐 다 통일이 됐죠. 이쪽 이제 유럽까지도. 자, 근데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이제 분열이 되고 결국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왕조들이 있는데 뭐 박트리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란 지역 쪽에서 일어난 왕조 중에서 이제 파르티아가 있고, 예, BC 3세기경. 그러다가 AD 3세기경에는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는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인데, BC 6, 5세기경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3세기경인데, 예, 이게 이제 비잔틴 제국하고 크게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나중에. 바로 이것은 이제 조로아스트교는 페르시아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때 조로아스트교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 이때는 이제 조로아스트교가 국교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지만, 특징적인 게 이때 마니교라는 것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짬뽕을 한 종교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에다가 뭐 불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제 짬뽕이 된 뭐 그러한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중에 유명한 이제 교부 철학의 대가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국론을 지은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사람도 한때 여기에 심취하게 했었습니다, 젊은 날에. 자, 아무튼 그래서 꼭 알아둘 것이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 때 조로아스트교가 국교로서 자리매김을 했지만 마니교가 이때 등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당시 이제 유명한 이제 사상가들도 이런 데 좀 심취하게 됐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밀레트 제도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일종의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대제국을 차지하다 보니까 많은 민족과 그들의 어떤 민족 고유의 어떤 그러한 체제와 그다음에 종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민족의 종교 이런 것을 포용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건 이제 인도의 무굴 제국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무굴 제국 이제 인도의 중남부 지역에 이제 이 무굴 제국이 너무 이슬람을 강요하다시피 해서 이런 쪽에 그런 힌두교 계통의 이런 여러 토우 제국들이 연맹을 해서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수도가 니네베이며 왕립도 통한이 세졌다. 이거는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아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리엔트를 통일했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 수사와 사르디스에 있는 왕의 길이 건설이 된 대제국을 건설한다면 이거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대 페르시아, 그리스와 전쟁을 했던 그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슬람 세력이 키프로스 섬을 점령하고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워먼은 교황, 베네치아, 제노바 등과 신성동맹을 군대로 조직하여 어떤 그리스도교의 수호자 역할을 한 것이죠. 레판토만에서 그들을 격퇴했다. 1571년. 이를 계기로 그는 종교적 사명감에 구치되어 자신의 속령 네덜란드, 네덜란드를 지배했던 나라. 그렇다면 이거는 에스파냐가 되겠죠. 그러면 에스파냐의 절대 군주 바로 펠리페 2세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무적함대로 유명하죠.
그래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은 이제 오스만 제국, 이거를 이제 격퇴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적 함대도 깨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처제가 되겠죠. 이복 처제가 되는데 1588년 영국은 당시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인데 예, 칼레 해전에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해상권을 장악했던 에스파냐의 그러한 해상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성기와 쇠퇴기가 이제 동시에 있었다는 것인데 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지나친 이제 카톨릭 지상주의라 보니까 네덜란드는 신교 고이센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네덜란드 칼뱅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발. 또 이 칼뱅주의자들은 직업 소명설이 있어서 아주 그 상공업에 아주 그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얘네들이 이탈하게 되니까. 예. 하여튼 펠리페 2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죠. 영국 원정에서 엘리자베스 1세에게 1588년 칼레전에서 패배하면서 무적 함대의 신화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네덜란드의 이탈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발전을 펼쳤다.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그 유럽의 절대왕정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파냐, 펠리페, 그다음에 프랑스의 유명한 루이 14세죠. 지명국 국가이다. 콜베르를 등용한 중상주의 정책. 낭트 칙령. 이거는 앙리 4세. 예. 종교 갈등. 그 위그너 개신교 위그너를 인정해 준 거죠. 오스트리아 전쟁으로 슐레젠을 차지했다. 이건 이제 프로이센하고 관련되어 있는 독일 프리드리 2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해를 해주고 상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게 한 사람은 표트르 네제, 러시아의 일명 피터 네제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렉산드로스 사망 이후 BC 323년 그에 부하였던 셀레코스 1세가 페르시아 왕을 자처하며 인더스 유역을 침입하였다. 그는 펀자브 진영을 거점으로 영토 팽창을 시도했으나 인도 북부를 찾아가고 있던 모모의 정황에 가로막혔다. 자, 그러면은 알렉산드로스 사망 이후니까 BC 이제 이제 2세기 요때가 이제 되는데 3세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4세기에 죽었으니까 BC 323년이면 이때 그 인도는 이제 그 많은 그 왕조들이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마쿠 군부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인도는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무굴 제국. 물론 이제 굽타와 무굴 사이에는 여러 이제 이슬람 자잘한 왕조가 있긴 한데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BC 3세기형. 그 마우리아 왕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스코 왕이죠. 아스코 왕 하면은 소승 불교와 관련이 돼 있죠. 예. 예. 소승 불교는 다른 말로 이제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제 해탈과 관련돼 있죠. 아란.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상좌부 불교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소승 불교다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이제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는 카뉴시카 왕이 유명하죠. 아스코 왕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AD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기가.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그 대승 불교가 이제 유행한다는 거.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시크교가 출현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무굴 제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무굴 제국 자체는 이제 이슬람 왕조이지만 이제 인도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온 그러한 투르크계입니다. 그 왕족들은. 근데 이 인도의 대부분의 민족들은 이제 그 인도 고유의 그 힌두교가 있죠. 그래서 그 힌두교의 영향이 좀 있는 것이죠. 이슬람교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힌두교가 짬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속성의 문화, 그 인도적인 요소와 이슬람적인 요소가 섞인 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르두어라는 거 있죠. 페르시아하고 산스크리트어가 섞인다든지. 예. 자, 그다음에 사쿤탈라 이거 산스크리트 인도 고유의 그런 문화.
인도의 고유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왕조는 마쿠 군부 중에서 굽타 왕조가 되겠습니다. 예. 뭐 아잔다 석굴도 있고요. 자, 쿠투브 미나르가 건립이 되었다. 자, 쿠투브 미나르라는 그 석조 탑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건립이 된 것은 자,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이게 뭐 제대로 된 어느 정도 유명한 왕조이고 이제 이제 7세기 이제 8세기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이슬람 자잘한 왕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투르크계의 그런 용병들이 인도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 터키계 용병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노예라고 이제 보는데 이 노예들이 이제 이제 전투력이 세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주군을 이제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집트의 뭐 맘룩 왕조라든지 인도도 노예 왕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그 원이 이제 있었던 13세기 경인데 바로 이 노예 왕조 때 쿠투브 미나르 그러니까 노예 왕조지만 이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다라 양식의 불상이 제정했다. 이거는 이제 그 쿠시안 왕조가 되겠죠. 예. 쿠시안 왕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때는 이제 그 그리스 문명이 좀 더 동방으로 진출해서 융합이 되는 이른바 헬레니즘적인 요소를 보이는 이제 간다라 양식. 그러니까 불상인데 그 서구적인 오똑하고 멋있는 그런 잘생긴 뭐 그런 이집트의 조각 같은 외모상처럼 이제 불상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적인 요소가 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인도적인 것보다도 예, 헬레니즘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정이 된 것은 쿠시안 왕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술탄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거죠. 술탄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투르크 제국 이제 투르크도 이제 셀주크가 있고 오스만이 있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자, 이게 보죠. 영토를 서쪽으로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헝가리까지. 자, 셀주크는 유럽 깊숙이까지 진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오스만 제국의 오스만 투르크가 되겠습니다. 요즘 그 투르크 계열의 그런 술탄이라든지 이런 왕들에 대해서 보는 문제가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는데, 근데 이제 항상 그 전성기 최대 영토를 차지한 왕은 좀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그 최대 영토를 자랑하는 왕이 바로 그 슐레이만 1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빈을 공격하는 등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유럽 중심부까지 이제 공격하는 것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16세기 1500년대에 이제 이렇게 맹위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성기라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알아둘 것이 이제 바다를 장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 펠리페 2세가 나왔었죠. 펠리페 2세가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깼기 때문에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동지중해.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니까 당연히 또 그런 식으로 또 싸웠겠죠. 그래서 정답은 슐레이만 1세는 바로 유럽의 연합 함대를 바로 무찌르게 되고 바로 동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를 장악하니까 내부까지도 깊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크림 전쟁,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때 16세기가 가장 절정기가 되겠고요. 17세기 오면은 이제 그 1683년에 이제 비인을 한번 마지막으로 공격한 시절이 한번 있었어요. 자,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실패를 했어요. 1683년 17세기 때. 그때 이후로 여기 이제 이때는 빈을 공격해서 성공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빈을 이제 1683년 이제 실패를 하게 되자 그 이후로 이제 오스만 제국은 계속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오면은 거의 이제 오스만 제국은 이제 동래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에 뭐 알리가 이탈한다든지 등등등등 저쪽 뭐 이란 쪽도 이탈을 하고 막 등등등등 여기저기서 동래북 신세가 된다는 거 19세기 이후로. 그리고 19세기면 당연히 유럽이 산업혁명 뭐 시민혁명 이후 굉장히 강력해지게 되죠. 점차 제국주의화 되고. 자, 그러면 크림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 오스만하고 이제 그 러시아가 싸웠는데 크림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거는 투르크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한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그 1853년에서 1856년에 있었는데, 자, 요때가 이제 그 유명한 그 탄지마트 개혁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이제 그 압둘 메시드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 압둘 메시드. 자, 요 왕 때, 술탄 때 이제 그 뭐 승리를 해서 뭐 간단히 하겠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 부국강병을 충고하는 이제 은혜개혁 압둘 메시드 이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이 또 술탄에 오르는데 압둘 아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839년에서 1876년까지 러투 전쟁 전까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압둘 메시드, 압둘 아시스. 자, 그 다음에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던 맘동 왕조, 이른바 그 노예 왕조가 된댔죠. 이집트에 기반을 둬서 요거를 이제 정복한 사람은 이제 그 셀림 1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셀림 1세 술탄이죠. 16세기 초에 이걸 정복을 했고요. 콘스탄티노스 폴리스를 점령하여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다. 이거는 이제 그 메메트 또는 메흐메트 2세가 되죠. 유명한. 그래서 1454년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중세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고 있죠. 메메트 2세. 자, 요런 왕들 좀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특히 전성기 슐레이만 1세, 그리고 메메트 2세, 그 다음에 탄지마트와 관련이 되는 압둘 메시스, 맘노광조 정복, 뭐 셀림 1세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긴 한데 아무튼 요즘은 좀 더 정확하게 술탄 업적까지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뭐의 황제는 동돌고를 무너뜨리고 지배하에 있던 북방유까지 전속한 것을 기념하여 천하의 사명령을 내렸다. 저 이거 굉장히 강력한 거죠. 돌고를 물리쳤다. 그러니까 이제 돌골이 이제 돌골과 동돌골과 이제 서돌골이 있는데 이 돌골하고 같은 시대는 이제 당나라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뭐 당만 알면 되는 것이죠. 당과 관련된 거 정답은 4번이죠. 이슬람 세력과 탈라스 전투에서 전투를 벌였다. 유명한 이제 탈라스 전투. 우리 고구려 출신 그 자손인 고선지 장군이 탈라스 알마티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카자크 공화국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실크로드 패권을 놓고서 당이 패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슬람이 오늘날 뭐 저쪽 신장 위구르 쪽에 이제 이슬람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겠다면 이제 거꾸로 이제 뭐 공자알, 맹자알, 불교 믿고 그렇게 했겠죠. 자, 아무튼 요거 이제 당 현종 때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침공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쿠빌라이가 우리 고려까지 끌어당겨서 침공을 했는데 태풍 가미가제로 인해서 실패했죠. 인도양의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이제 명나라의 영락제 때죠. 거의 뭐 세종대왕과 비슷한 시기이고요. 러시아와 레르친스크 조약을 1683년 맺어서 만주 시베리아 쪽에 이제 국경을 정한 거. 이거는 이제 청이죠. 청 강희제 때. 흉노 견제를 위해 대월지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동맹을 추구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의 실상이 알려져서 나중에 한나라가 이 지역을 이제 서역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 이게 이제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있었던 일이죠. 장건.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우에파 지도자 누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 찰스 이스너 이거 뭐 영국 혁명과 관련된 것이죠. 영국 혁명 그러면은 이제 이제 뭐야 그 원인이 전제 정치죠. 스튜어트 왕가의 자 스튜어트 왕가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사후에 이제 여왕이니까 이제 자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그 왕을 초빙하게 됩니다. 예. 근데 영국은 뭐 이미 마그나 카르타 이후 1215년 이후 의회 정치가 전통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왕이 독단적으로 한 전제 정치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제임스 1세인데 이제 찰스 2세가 이제 의회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회는 이제 권리청원으로 맞서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이 있게 되는데 이때 그 의회파 지도자가 이제 크로멜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멜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당파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고 공화정 수립에 기여했다. 이제 크로멜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굉장히 그 종교적인 정치, 청교도적인 독재 정치로 너무 그 딱딱한 생활하니까 국민의 반발을 사기로 해서 크로멜이 죽자 다시 왕정 복구가 있게 되고 다시 뭐 찰스 2세라든지 제임스 2세 등이 이제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자 의회 쪽에서는 이러한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 심사법이라든지 인신보호법 제정을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왕정 복구 이후에 그런 그 반동 정치의 그런 반대 그런 움직이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고 아무튼 크로멜에 대한 것인데 크로멜은 이제 가장 시험이 원하는 게 이제 죄송합니다. 대륙공생이 아니라 항해법이죠. 당시 이제 그 영국과 함께 그 전 세계 해양을 놓고서 패권을 이제 다투던 나라가 물론 이전에 이제 그 아까도 나왔지만 뭐 무적 함대 에스파냐 엘리자베스가 뺏어왔곤 했는데 영국이 이렇게 그 혁명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네덜란드가 크게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네덜란드는 뭐 영토도 코딱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항해법을 통해서 네덜란드에게 교육, 통상 교육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멜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인기가 없었지만 이제 국가적, 대외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꼬민을 1871년에 이제 지납니다. 이제 파리 꼬민이라는 건 꼬민 공동체, 공산주의 이제 뭐 지역 공동체라고 할까요? 보불 전쟁, 프로이센과 이제 프랑스 간의 이제 전쟁에서 졌어요. 이때 그 나폴레옹 3세가 이제 퇴위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화정이 들어서는데 그게 바로 이제 띠에르라는 정부가 있습니다. 이 띠에르 정부는 이 어수선함을 타서 이제 공산주의들의 어떤 공동체인 파리 코민이 형성이 되자 이것을 잔혹하게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봉쇄령을 선포하였다. 1806년. 이거는 이제 나폴레옹이 되겠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 영국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설포했죠. 자, 그 다음에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실각하였다. 이것은 이제 프랑스 공포정치 하면 유명한 사람이 로베스피에르가 있죠. 가 이제 실각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무서운 공포 정치만 하다 보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건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나 사건의 배경으로 오는 것은 청 정부는 스촨성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우창에 중간 신군을 파견했는데 이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한 삼진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른바 신의 혁명이죠. 청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1911년입니다.
중국혁명 동맹을 이끌던 쏜문을 지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순원이 중국 역사에서 큰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스마 본가 조시본이 동맹을 체결하여 막부를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철왕에게 통치권을 반대했다. 왕정 복고, 이게 바로 유명한 메이지 유신이 되겠죠. 이게 1868년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찾는 것인데, 자, 이 배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당시 청이라든지 당시 이제 막부, 일본의 막부가 이제 그 19세기 이후로 서구 열강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침략적 접근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부강해지기 위해서 근대화 노력도 없게 돼요. 그래서 막 그러한 문제점. 그리고 이제 뭐 일본도 우리가 잘은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도 우리랑 똑같아요. 당한 것을 우리한테 적용했을 뿐이에요. 불평등 조약으로 다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 또 봉으로 또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런 걸 잘 모르더라도 항상 역사 문제는 연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연도가 뒤면 당연히 배경 같은 게 될 수가 없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제1차 국공합작이 완료되었다. 1차 국공합작은 쏜문이 거의 말년인 1924년에서 1927년 장개석이 그 4.12 상해 사변, 이제 상해에서 이제 공sun 주제를 때려잡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이거 전까지 있었게 됐죠. 국공합작. 여기서 이제 그 대상은 이제 군벌을 베이징 북방종 여기 있는 이제 군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이건 뭐 당연히 안 되고 뒤니까. 위안스카이가 황제 체제 부활을 시도하였다. 자, 신의 혁명 이후에 이제 청은 무너뜨리게 됐는데 그 청 황제, 마지막 황제, 그걸 이제 강제로 양식시킨 사람은 이제 위안스카이입니다. 그 군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넌이. 그러니까 타협을 해서 대원수 이제 하여튼 총통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줬는데, 권력을 줬는데, 위안스카이는 여기 더 넘어서 국민 순원을, 이런 혁명 이런 세력을 탄압을 하고 자기가 이제는 황제가 되려다가 잠깐 오르고 바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신의 혁명 이후에 그러한 청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타협 안에서 위안스카이에게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번치연, 옛날 그 막부하의 그 영주들을 그 번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없애고 치현, 근대적인 중앙 집권적, 봉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조치가 시행이 된 거. 폐번치현, 징병제, 뭐 의무교육,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메이지 유신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본, 미국 등 열강 간 불평등 조약이 체결이 됐다. 그렇죠. 제일 먼저 이제 미국과 페리 제도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고 1850년 처음으로 미국과 수교를 되는데 불평등하게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치해복권, 뭐 최애국 대우, 뭐 이런 것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나가니까 이란 봉건 세력들이 이제 반기를 들어가지고 아예 그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근대화를 하려는데 이제 몰두하게도 역시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가나 자유민권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자유민권 중에서도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유민권, 즉 뭐냐면 의회라든지 헌법을 설립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메이지 유신도 되기도 전에 막부 정치인데 자유민권 운동이 전개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로 한 1870에서 80년대 요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불평등 조약이 체결됐다. 4번이 되겠습니다.